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집권 여당 방송 땡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지율 62.1% 4주 연속 상승. 처음에는 한 50% 초반으로 시작하셨는데 62%까지 4주 연속 상승을 했고, 국힘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이 나와요. 민주당 지지율이 53.8, 국힘당이 28.8. 리얼미터 조사했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국힘당을 지지하는 28%,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뉴스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특사의 김종인 씨를 내정을 하면서 왜 김종인이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죠. 김종인 씨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수의 책사라는 분들을 사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석현 전 법제처장, 이석현 전 법제처장은 독일로 지금 특사가 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윤여준 이런 분들도 이제 다 14개국의 특사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을 특사로 이번에 미국에 그 위성락 안보실장과 함께 동행을 하게 했냐면요,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저런 게 있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통적인 공화당이 미국에서는 보수고 민주당이 진보라고 해서 우리나라랑 민주당과 어떤 미국의 민주당이 맞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공화당의 엘리트 정치인들이나 미국의 주요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류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이 사실 우리나라 국내 정치인들과는 많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자체가 비주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트럼프가 미국에서 비주류이다 보니까 미국의 보수 인사들이라고 해서 트럼프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럼 김종인이냐? 신기하게 트럼프 1기 때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트럼프 그 당시에 당선인 트럼프 캠프의 초청으로 김종인이가 거길 갔었대요. 지금 보니까 김종인이가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 그때 당선인 신분이 있을 때 거기 캠프에서 우리나라에서 김종인을 초청을 했었대. 그래서 나름 김종인이가 트럼프 쪽 인사들과 인맥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종인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통합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왜 김종인이냐가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 때 초청받았던 사람이 유일하게 김종인이었대요. 그래서 보냈다는 얘기가 있고, 독일에는 이석현 전 법제처장이 가고,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어떤 그 특사를 14개국에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럴 때 김종인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이석현 법제처장 갈 때는 민주당에서 어떤 김영배 의원님이나 권칠성 의원님이 같이 국회 의원과 함께 같이 움직이고요. 이번에 김종인이 갈 때도 이현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왜 따라가냐면, 미국의 어떤 트럼프 정부와 협의를 해서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민주당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이재명 대통령이 14개국의 특사들을 파견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왜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이제 한 달이 넘어서 주요 국가들에게 특사를 왜 파견할까요? 응? 이유는 대한민국이 빠른 정상화가 됐다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하면 지금 계엄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고, 그 나라의 국민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인 줄 아는 나라들도 있고,
대한민국이 아직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각국의 주요 정상들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떤 선진국들이나 G7에 관련돼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이제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빠르게 정치가 지금 안정화돼 있다라는 것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14개국의 특사를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빠른 정상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특사 파견을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금방 되시죠? 그 다음에 방송법도 오늘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김민석 총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 이재명 대통령님 못됐어요. 김민석 새벽 총리라고 하면서 가장 껄끄러운 전공의 복귀 문제를 해결해달라. 못됐습니다.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참 곤란하다고 했는데 오늘 첫 취임한 총리에게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해달라. 얼마나 이거 진짜 힘들거든. 딴 건 몰라도 이거 전공의 복귀 문제는 진짜 힘들거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떤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하실 때 참 곤란한 문제다라고 했는데 오늘 취임식에 했던 거 아시죠? 김민석 총리 오늘 취임식을 했는데 첫 임무가 전공의 복귀 문제 적극 해결해달라. 네, 그랬더니 우리 김민석 총리께서는 국가종합상황본부장이 되겠다. 네.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도 난제거든요. 곤란하다고 했던 것을 우리 김민석 총리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고 그만큼 두 분이 어떤 조합이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들이 말씀해 준 거 이거부터 할까요? 방송법 여러분들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딴 데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사들 그러니까 숫자 여러분들이 얘기해봐야 기억이 안 남으니까 특히 KBS, 그 다음에 MBC, 그 다음에 EBS 이 세 개의 공영방송이죠. SBS는 여러분들 민영방송이라서 여기선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송상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상법을 거부권으로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개의 큰 뼈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여태까지 공중파라고 하죠. 우리가 KBS나 MBC, EBS의 그 이사진들을 국회에서 전적으로 다 추천을 했습니다. 여야가 정권이 먹으면 우리가 더 많이 추천하고 정권 뺏기면 우리는 조금밖에 추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가 정치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될 수밖에 없었죠. 100% 그냥 국회에서 추천목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사장 추천제도 그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사장이 뽑혔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의 나눠먹기에 관행을 끊고 사장 선출 때 사장 추천위원회 사추위를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게 뼈대입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KBS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명의 이사회를 15명으로 늘리면서 정치권의 어떤 추천, 그러니까 15명 중에 6명만 정치권에 여야가 추천할 수 있게끔 해서 나머지 9명은 어떤 언론단체, 시민단체, 교수단체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정치권에 입김해서 최대한 멀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게 현재 이런 것이고 저는 사실 진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이나 이런 방송산법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정치권이 추천하는 것은 극히 반대입니다. 이 6명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현행법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과 국힘당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재의 어떤 그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이 국회 교섭단체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사장 추천위원회, 그 이사회에서 추천했던 그 공영방송의 사장을 이제는 사장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의무적으로 거기서 추천하는 걸로 했다. 이게 뼈대입니다.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언론계에서부터 이렇게 언론의 정치권에서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빵징수기 처리 방법은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7월달, 이제 7월은 여러분들 임시국회죠. 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회는 9월에서 12월까지밖에 안 열려요. 그걸 정기국회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임시국회예요. 저는 사실 국회도 1년 내내 저는 정기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늘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다 임시국회인 거예요. 7월 임시국회도 민주당은 사실 입법 속도전입니다. 어떤 거냐면, 민주당이 이번 7월에 어떤 입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냐면요, 상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분들 됐고, 방송상법 오늘 통과된 거 이제 국회에서 표결로 하면 되는 거고, 노란봉특법, 그 다음에 농업사법, 그 다음에 검찰개혁 법안, 윤석열 정부에서 13건 다 거부권 행사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7월에 다 통과시킨다라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입법 속도전을 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민주당 아까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좀 멀리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 뭘 멀리 보고 생각해야 되냐면, 당연히 대통령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어떤 기소된 내용의 재판은 멈추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오히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 취하해야 된다, 공소 취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이후에 결국은 재판을 다시 받는다는 위기감이 있다 보면 결국은 집권 말기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재판 연기가 문제가 아니라, 재판 중지나 연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작적인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이거는 검찰 개혁과 함께 검찰을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민주당은 대놓고는 얘기 안 하는데 역시 민주당은 제 방송을 많이 보고 있나 봐요. 제가 물론 알려도 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이요,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출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조작을 해서 기소했던 것들에 대해서 TF를 출범했다는 건 무슨죠? 여태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소한 걸 들여다보겠다는 거야. 무서운 거죠. 그렇죠? 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작을 해서 깨맞추기 수사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함께 이거를 퍼뜨린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검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출범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를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 빼고 어떤 다른 이화영 전 부지사나 거기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의 사건의 대법원 확정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민주당의 TF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정치 수사로 이재명 탄압했던 거 결자 해제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검찰이 대통령 기소 무리한 조작으로 기소를 했던 걸 철회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그쵸? 제가 얘기했잖아, 이거. 여기서 재판 중지나 재판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사기잖아. 검찰이 사기친 거 아니야. 죄도 없는 대통령을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정치적으로, 응? 지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그 말한 발언 갖고 그거 무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그 쇼를 하는 것만 봐도 저는 그거 참 이해가 안 갔었는데,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거 해줄게요.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검찰의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한답니다. 검찰의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한답니다. 조작 수사에 대한 공식 사과를 받아낼 것이고, 검찰 내 폐습 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이게 뭐냐면 결국은 검찰의 정치 사건의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설특검 한다는 거예요. 상설특검 한다는 거예요. 상설특검. 이건 상설특검 하면 어떻게 돼요? 줄줄이 검사 새끼들 다 잡혀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조작 수가는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얘기 했잖아요. 이건 뭐야? 검찰이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 철회하지 않으면 검찰의 정치 사건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거는 검찰 개혁과 함께 검찰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부터 이게 참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잘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잘된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를 증액을 했다. 원래 80억이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40억으로 늘려줬잖아요. 그래서 사실 검찰들도 좀 반발을 덜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도 검찰 특활비 늘리는 거는 모순이다라는 비판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제가 쉽게 이거 설명해 줄게요. 해법을 얘기해 줄게요. 민주당이 이번에 검찰 특활비를 늘리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 검찰 개혁 완료 이후에 특활비를 집행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한 후에 지급한다고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검찰 개혁을 한다면 특활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통과됐지만 검찰이 쓸 일이 없는 돈이에요. 아니, 모순인 것 같지만 정확히 보면 민주당이 검찰을 달래면서 검찰 개혁을 하게 되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 수사에 들어가는 돈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이야 검찰 개혁 전이니까 특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검찰 개혁 이후에 검찰이 완전한 이제 공소청으로 분리가 되고 수사권이 이제 중대범죄수사처나 국가수사처로 넘어가면 이 40억을 공소청에서 쓸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검찰의 특활비를 살린 것 같지만 사실상 검찰은 이 돈을 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특활비는 수사에 들어가는 돈이고 특경비는 여러 가지 뭐 검찰 내부의 어떤 경력금이나 그런 거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특경비는 영수증 처리를 꼭 해야 되는 돈이고, 특활비는 수사에 관한 돈이라 그러면 사실상 비밀리에 처리하잖아요. 특경비와 특활비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특활비 이런 거. 그러면 지금은 이제 투명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회수가 되냐요?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책정이 되면요, 그 예산은 검찰에 남아있죠. 그러면 공소청으로 분리가 되면 그 예산은 공소청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공소청에서 지금 같은 시대에 예전같이 떡값을 나눠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지금 수사권이 없으니까, 예전에 뭐 마약 수사를 하다가 그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차도 뭐 렌트를 하고 휴대폰도 뭐 따로 구입을 하고 물건도 직접 사고 이런 식으로 함정 수사를 하잖아요. 그럴 수사를 안 하니까 아예 돈을 쓸 데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예산이 남으면 국고 환급인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소요하지 못하면 그냥 국고로 환급되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보면 추경에서 41억이 검찰의 특활비가 통과됐다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비판적인 말들이 많은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검찰 특활비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민주당은.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의 특활비와 다른 경찰이나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대통령실과 경찰의 특활비만 부활시키면 검찰 개혁을 앞두고 있는 검찰이 순순히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왜 검찰만 미운 털이 갖고 특활비 증액 안 해주냐라고 하면 불만이 있잖아요. 왜 그러면 지금 경찰이나 대통령실은 완전 이제 180도 바뀌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통령실 특활비는 엄한 데다가 돈지랄하고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특활비를 집행하니까 당연히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았죠. 경찰도 과거에 내란에 동조를 하면서 경찰국이나 이런 쓸데없는 자기네들 치안국, 과거에 독재 정권에서 있었던 치안국 같은 통치기구로 경찰을 전락시키니까 당연히 경찰국의 예산에 특활비 같은 걸 다 폐지시켰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일할 수 있게끔 당연히 특활비가 있어야 되고, 경찰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이 중대한 수사들을 다 맡게 되면 특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활비를 부활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전액 삭감을 냅둔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러면서 국힘당연히 이쪽에서 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이야 내로남불이라고 하지만 검찰의 특활비를 부활시켜서 반만 주는다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사실상 검찰을 특활비를 못 쓴다, 쓸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쵸? 이제 이해가 가시죠? 특활비랑 특경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재명인데, 그리고 경찰이 과거 윤석열에게 충성했던 경찰이 아니라 이제는 내란을, 그리고 앞으로 사건을 전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을 이제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처에서 경찰의 임무가 됐으니까 당연히 특활비가 증액이 돼야죠. 근데 여기에 이제 검찰 특활비도 부활시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서를 달았잖아요. 검찰 개혁 이후. 그럼 쓸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한편으로 단편적인 것만 보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해설을 잘하죠, 참. 네. 그다음 우리 내란수계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들 내란수계가 저는 8일을 예상했는데 9일날 오후 2시 15분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데 남세진 부장판사, 이분 누구냐면요, 대진년이 법원에 들어가갖고 그 조의대 사퇴하라 뭐 법원 막 이렇게 시위했던 그런 대진년 학생들을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분이에요.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최근에도 어떤 법원에서 조의대 사퇴하라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대진년 학생들 구속시키라고 하는 것도 다 영장 기각시켰던 그런 판사인데,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 윤석열 내란 수계를 풀어준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겠죠. 뭐 일단 그런 것만 봐도 뭐 구속은,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여러분들 6개의 혐의예요. 6개의 혐의인데 여러분들은 그 6개가 뭐 다 그 만족을 해야지 구속되는 게 아니라 6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여러분들 구속이 되는데, 지금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지금 영장 유출 사건 발생했죠. 이게 최고의 악재예요. 이게 영장 유출 사건이 왜 악재냐면 법원을 빡치게 하는 거예요. 법원을 빡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영장 유출한 거 보니까 저도 이게 어떻게 이게 다 나왔나 이렇게 봤더니 그 순서를 좀 알려드리면, 특검이 영장을 법원에 보내죠. 그럼 법원에서는 이런 사유로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라고 하면서 특검에서 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윤석열 변호인단이 특검에다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출력을 해요. 보내다 팩스로 받게 해달라라고 하면, 왜 받게 해달라 그러면 변호인단에게는 보내주냐면
어떤 걸로 공소가 됐는지 알아야지 변호인단이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출은 특검 아니면 변호인단인 거예요. 그러면 특검은 절대 안 했다. 그러면 변호인단인 겁니다. 근데 변호인단이 얼마나 참 윤석열은 변호인단도 훌륭해요. 어떻게 저렇게 윤석열을 감옥에 못 보내갖고 변호인단이 난리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런 어떤 영장을 공소장을 그 언론에다가 퍼뜨려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그러려고 하면 적어도 팩스 번호를 좀 가리든가. 그리고 지 내란 숙의 지 피의자잖아. 지 고객 주민번호라도 좀 가리던가. 안 그래요? 아니 윤석열 변호인이야. 윤석열 안티야. 지 변호인의 그 주민번호를 진짜 무슨 그 좀 지우기라도 가리기라도 하지. 그 변호인단이 지 윤석열 내란숙의 주민번호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지금. 그거를 그거 또 팩스 번호가 왜 중요하냐? 팩스 번호를 딱 보면요, 아 이게 법원 팩스인지 어딘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보낸 게 된 거야. 그러면 그 법원에서 팩스를 보낼 때가 어디야? 변호인단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누가 유출했냐? 석동현이 아니면 유정화 변호사야. 둘 중에 하나로 지금 좁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수사받아요. 이거 중대범죄예요. 여러분들 내가 근데 웃긴 게, 자 여러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좀 너무 이상한 거 없냐고. 좀 이상한 거 없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원래 이런 짓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원래 이런 짓을 검찰이 하는 거야. 검찰이 옛날에 피의사실 공표라고 해서 검찰이 법원에다가만 보내야 될 것을 몰래 언론에다가 흘려서, 예전에 언론에다가 흘려갖고 이 사람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법원만 알아야 될 거를 검사 새끼들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공소장이나 정경심 교수님의 공소장을 이 검사 새끼들이 법정에다만 보내야 되는데 몰래 흘려요. 흘려갖고 뭐 단독, 뭐 조선일보 단독, 정경심, 뭐 조국, 뭐 예전에 뭐 정치자금 몰래 뭐 펀드 운영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흘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분노를 해서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걸 우리가 검찰에게 늘 저거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인데, 변호인이 공소장을 흘리는 새끼들은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이거 원래 검찰이 흘려야 되는데 특검은 흘린 적이 없는데 변호인이 이걸 흘리는 건 처음 봤어. 왜 그랬을까? 그쵸? 이거 피의사실 공표죄예요, 그냥. 근데 나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걔네 뭐 석동현이 됐든 유정화가 됐든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쵸? 모를 리가 없고 분명히 자기네들이 불법이고 범법 사유라는 걸 알면서도 흘린 거거든. 그럼 왜 그랬을까가 중요하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공소장을 들여다보면 김성훈이가 뭐라 그랬는지, 한덕수가 뭐라 그랬는지 다 들어져 있어요. 그치? 한덕수가 뭐라 그랬는지, 김성훈이가 뭐라 그랬는지 다 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증거인멸 말맞추기.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앞으로 뭐라 그랬는지 대응을 할 수 있고, 너희들 앞으로 말할 때마다 공소장 전부 공개해버린다야. 그쵸? 너희들 앞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배신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너희들 나가 모를 줄 아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김성훈이의 말을 듣거나 한덕수가 특검에서 발언한 내용, 김성훈이가 발언한 내용을 왜 이걸 공개를 했냐? 다른 끌려가야 될 새끼들 많잖아. 이광우도 끌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상민이도 끌려가야 되고, 국무위원들도 한덕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참고사항으로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거. 그쵸? 한덕수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딴 사람들도 참고해라.
김성훈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특검이 조사할 때 이런 식으로 입을 맞춰라라는 말 맞추라는 시그널이죠.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거를 왜 법적 경력이 있는 애들이 이거를 흘렸을까? 아, 공유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를 흘리지 않고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무위원들 줄줄이 소환돼야 되죠. 경호처 줄줄이 소환돼야 되죠. 내란 혐의자들 줄줄이 소환돼야 되는데 적어도 한덕수가 특검에서 뭐라 그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서로 말이 다르면 또 대질 신문이 들어오고 그래서 말 맞추려고 저는 일부러 변호인단이 저는 흘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악재가 뭐냐면 영장 유출을 하게 되면 법원이 빡친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특검이 팔아. 윤석열이가 밖에 있으니까 영장까지 유출된다 지금 구속 영장까지. 그러면서 특검이 구속 사유로 영장 유출을 주장할 거래요 오히려. 예. 특검이 오히려 윤석열 구속 사유로 팔아 영장까지 유출시킨다라고 하면서 구속 사유를 주장할 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오늘 뭐 뉴스공장이나 수많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지금 어떤 식으로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내란 혐의자들이나 경호처 김성훈이나 이런 애들을 압박하냐면요. 김성훈 변호인도 윤석열 변호인이에요. 한덕수 변호인도 윤석열이 변호인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변호인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보니까 변호사가 없을 때 갑자기 김성훈이가 윤석열이 시켰다 다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변호인이지 사실상 감시를 하고 있고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 중단하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훈이 같은 경우에도 싹 다 불었대요. 왜 그러면 김성훈이는 진짜 윤석열이가 돌아올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돌아오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진짜 이제 윤석열 지 인생에 걸린 문제잖아요. 사실 경호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시켜서 했다라고 하면 죄가 가벼운데 자기가 알아서 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최하 5년 이상의 형을 살게 되잖아요. 이제 뭐 끈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김성훈이가 다 그렇게 충성맹세 대통령 끝까지 보유하겠다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이제 어때요? 탄핵됐지 구속 확실하지.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정권이 바뀌어서 그래요. 정권이 바뀌어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1차 구속대와 2차 구속대는 확연히 다를 거예요. 1차 구속대는 내란 수개의 공범들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나 사실상 윤석열은 감옥에만 있었지 대통령의 위세를 떨치고 있었어요. 휴대폰 마음대로 쓰고 연병을 다 했잖아요. 지금은 전혀 다르죠. 이번에 구속이 진짜 구속인 거예요. 이제는 대통령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윤석열에게 협조를 하거나 그랬다가는 내란 공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고 철저하게 윤석열은 죄수 취급을 받는 것이고 이제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처음에 구속될 때는 대통령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게 이제 현실감으로 다가오니까 각자 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도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윤석열이가 다 시켜서 그러지. 저는 사실 그런 거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랄 떨잖아. 저는 내란 사범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맨날 이러다가 이제 한덕수 옆에 윤석열 변호인단 나니까 그 당시에 국무회의는 윤석열이 다 시킨 거고 사실 국무회의를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김성훈이도 말을 아끼고 변호인단 있을 땐 다 대답 안 하다가 변호인이 퇴장을 하니까 윤석열이 시켰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보세요. 응? 윤석열, 경찰, 걔들 총 쏠 능력 없다. 경호관이 더 잘 쏜다. 이거 누가 얘기한 것 같아? 김성훈이 얘기한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런 증언을 특검이 어디서 받았겠냐고. 이거 김성훈이랑 이광우랑 윤석열이랑 용산 대통령실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한 내용이 특검이 어떻게 아냐고. 응? 김성훈이가 부른 거 아니야 다. 응? 그 다음에 비아폰 삭제도 야
근데 우리 성훈아, 너 비화폰 그거 삭제했냐 안 했냐? 좀 있으면 압수수색 오고 쉽게 보게 하면 안 되니까 너가 빨리 비화폰 삭제해라. 두 번이나 전화했대. 누가 얘기한 거야? 응? 김성훈이가 얘기한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화폰 삭제 지시는요 12월 7일 날 계엄 이후 해제된 다음에 윤석열이가 김성훈이한테 3번을 전화한대요. 3번을 안가 회동이나 그 다음에 사후 대책을 막 비화폰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계엄 얼마나 긴박했던 상황.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성훈이한테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냐? 응?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빨리 조치해.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다그쳤대요. 3번이나 김성훈이한테 전해서. 그럼 3명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 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 다음에 곽종군 특전사 사령관. 이 3명에게 전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진우, 여인영, 곽종군이랑 통화했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시킨 게 이번에 검찰 구속영장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윤석열은 외통수예요. 윤석열은 외통수고 그냥 빠져나갈 구멍이 있나라고 보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큰 소리 쳤던 것은 특검이 아니래서 큰 소리 쳤고, 지금은 누가 봐도 특검은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특검이 출범한 거지 윤석열을 봐주기 위해서 특검이 출발했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특검이 이번에 윤석열 이번에 밖으로 유출된 구속영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6가지 범죄 사실을 특검이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6가지. 어제는 4가지라고 나왔는데 친절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화를 안 한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거는 이미 진봉과 가짜가 지금 구분되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 지시를 했다. 그 다음에 외신기자 상대 허위 공문을 보냈다. 그 다음에 비화폰 현출을 방해했다. 내란 수사 방해, 체포영장 집행 및 총기 소지 지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저는 처음에 좀 제가 잘못 생각해 외환죄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외환죄는 너무 광범위해요. 그렇죠? 외환죄는 법리 해석도 되게 복잡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외환죄의 법리 해석에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의 영토도 우리나라 땅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외환죄는 외국이거든. 그래서 이 혐의나 이런 것들을 좀 다퉈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수사를 해서 빨리 구속시켜갖고 혐의를 잡는 게, 그래서 외환죄의 수사를, 외환 혐의의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 6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9일 오후 2시 15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면요, 이게 있어요. 지금 다행히 공소장이 밖으로, 영장 청구 영장이 밖으로 지금 유출이 돼 갖고 특검이, 여러분들 진짜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윤석열 영장 청구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덕수가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저는 좀 봐주세요 했던 한덕수가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어 갖고 한덕수 조만간 구속됩니다. 한덕수 조만간 구속됩니다. 이유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적극 가담자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내란 특검이 윤석열 영장 청구에 한덕수가 공범위로 돼 있다라는 것은 윤석열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면 그 다음은 한덕수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리들 대통령 국무총 다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응? 그래서 공범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어갖고 이거를 유출된 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읽어줄게요.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서를 여러분들 보면요.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돼 있고요. 계엄에 실패한 윤석열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해 여기에 한덕수를 공범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도 지금 다분돼요. 처음에 그 증언했던 거랑 다 다르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다뤄드릴게요. 지금 노상원이 여러분들 추가 구속영장 발부돼 갖고 다시 나올라다가 구속된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노상원이가 뭘로 법원에서 그러니까 특검에서 영장을 쳤냐면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지난 6월 27일 날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쳤고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럼 무슨 개인정보법 위반인가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제공받은 혐의라고 했죠. 얘네는 이거를 제공받을 어떤 위치가 아닌데 제공을 받아서도 구속이 되면 제공한 놈도 구속이 돼야 되죠. 그러면 노상원에게 이거를 제공한 놈은 문상원이 되겠죠. 아니면 여인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노상원이가 여러분들 두 번째, 그러니까 다시 구속이 되니까 큰 사건에 휘말린 것을 후회한다라는 얘기하는데 이놈들 너무 뻔뻔해요. 뭐가 뻔뻔하냐면 적어도 반성하고 후회스럽다 이걸 떠나서 이런 얘기를 반성한다는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진짜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발뺌합니다. 뭐라고 발뺌하냐? 김용현이 다 시켰다. 야, 이 새끼들 진짜 치사한 새끼들이에요. 막 진짜 쿠데타를 하고 목숨을 걸고 뭐 하는 척하듯이 구속되니까 김용현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제발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 재판받게 해달라. 원래 그런 거예요. 권력이 날아가면 다 여러분들 지살라고 결국은 얘네들은 이게 친위 쿠데타를 해서 우리가 진압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여러분들에게 통쾌한 얘기. 우리가 그동안 윤석열이가 계엄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 친위 쿠데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도 우리는 그들을 아무도 제압하지 못했죠. 생각해보면. 그래갖고 여러분들 되게 스트레스 받았잖아. 윤석열 탄핵시켰더니 한덕수가 2인자로 다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잡고 그 이어서 최상목이가 잡고 엄청 여러분들이 열받았죠. 그 이유가 뭐였죠? 친위 쿠데타라고 그랬죠. 근데 왜 지금은 빨리 될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건 쿠데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반란군이 되는 겁니다. 친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과거에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일 때는 친이라는 말이 붙어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나눠먹을 수 있었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건 쿠데타로 쿠데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처단하는 거죠. 왜? 아무도 지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죠. 지금 오늘 부승찬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러분들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외환죄 뭐 여러 가지 적용이 되는데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이게 북한의 무인기를 평양에
추락할 위험이 높은 걸 보냈다는 것은 발각되기 위한 도발이었잖아요. 이거는요, 불법 전투 개시죄라는 게 있대요. 불법 전투 개시죄. 일부러 전투를 저쪽에서 하게,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이게 군법이래요. 군법. 군헌법에 불법 전투 개시죄가 오로지 사형밖에 없대요. 근데 왜 윤석열은 민간인인데 이거를 적용받냐?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해당 제목에 적용이 된대요. 이거는 사형밖에 없대요. 이거는 사형밖에 없대요. 뭐 외환죄 이런 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거는 불법 전투 개시죄는 사형밖에 없대요. 그런 것도 있다.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재밌어. 촥 다음은 최병 특검으로 넘어갑니다. 김건희 특검도 아직 남았어요. 다음은 최병 특검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이었습니다. 윤석열은 12월입니다. 7월 9일 2시 15분에 이제는 경호고 나발이고, 이제 경호원도 여러분들 과거 처음에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 경호원이 참 윤석열 깜빵에 드나들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최병 특검으로, 오늘은 원래 김건희 특검으로 가려다 최병 특검에 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최병 특검의 키맨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전 2명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최병 키맨, 구명 로비 있죠. 그러니까 뭐죠? 경로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김계환 사령관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경로했다의 진실은 김계환 사령관이에요. 왜 김계환 사령관이 중요하냐면, 처음에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해병대 군 검찰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그때 이번 최병 사건의 혐의자를 8명으로 해요. 8명을 포함시키는데 거기에 임성근이가 포함됐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박정훈 대령이 이번에 최병 사건에 굉장히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8명으로 처음에 이제 군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이가 만들었더니, 김기환이가 이걸 딱 보더니 어디선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로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걸 2명으로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8명의 명단을 빨리 경찰에 넘어간 걸 빨리 회수해서 2명으로 줄여라 라고 하면서 임성근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이 빠지는 과정에서 구명 로비가 이제 이종호가 등장하고 김건희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했더니 혐의가 8명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수사를 마치고 경북 경찰청으로 넘겼더니, 이제 이거를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해병대 사령관은 그런가 보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했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가 옵니다. 이 8명 기소 명단을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용산에다가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8명 중에서 왜 임성근이 들어가? 임성근이 빼. 이래갖고 무슨 군 사단장들을 어떻게 해? 임성근이 빼라고 하면서 8명 중에서 2명만 해. 그래서 이제 일개 어떤 현직 장교들만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8명의 명단을 보고 윤석열이가 경로를 하고 거기에서 임성근을 빼라고 하면서 이제 이종호가 등장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김 사령관 있잖아요. 김계환 사령관은 처음에 말을 안 했어요. 왜 말을 안 했냐면,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위에서 김용현이나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나 대통령실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때 사실 김계환이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김계환이 지금 전역했잖아요. 사령관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김계환이가 이제 특검의 첫 조사를 조만간 받아요. 100% 말 바꿉니다. 제가 볼 땐. 왜 그러면 김계환이는 그때는 윤석열이랑
한덕수나 이쪽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2시에 최혜병 특검에서 김계환이를 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민간인 신분에서 윤석열에게 잘 보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민간인 신분이고 전역을 했는데 이제는 진실을 얘기하고 자기가 혐의가 없고 뭐하러 여기서 윤석열을 보호하겠냐고요. 말을 바뀐 진술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의 키맨이고, 두 번째 키맨은 지금 임성근이가 신원식과 통화를 했었어요. 신원식이 알다시피 안보실장으로 옮겼었나요? 맞죠? 안보실장이었나? 하여튼 뭐로 들어갔죠.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제가 이거는 옛날에 추론으로 좀 얘기했던 거예요. 임성근 부인이랑 김건희랑 연관이 있을 것이다. 저는 특검에서 이걸 조사해야 돼요. 임성근과 임성근 부인의 주식을 뒤져봐야 됩니다. 주식 보유 현황. 얘네들 100% 전부 삼부토건 갖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원식도 여러분들 조사해야 돼요. 신원식도 100% 최혜병 특검에 원래 신원식이가 주식쟁이에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신원식이 그 무슨 주식이었지? 제가 계속 파고들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신원식이 주식쟁이에요. 옛날에 삼부토건 말고 신원식이가 헬릭스 바이오인가? 뭐 있죠? 헬릭스미스? 뭐 있어요. 응? 헬릭스미스인가? 헬릭바이오인가? 뭐 있어요. 신원식이 거기 헬릭스미스, 하여튼 헬릭스미스 맞죠? 그게 이름이 뭐 딴 걸로 바뀐 것 같은데 신원식이가 여기 엄청난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임성근이 와이프랑 김건희랑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이 사건은요, 최혜병 사건이 임사단장 와이프까지랑 신원식까지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검이 수사 방향을 되게 잘 잡아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혜병 특검은 2개를 밝히면 돼요. 왜 삼부토건이 등장했냐? 이 삼부토건 결국은 여기서 이제 또 들여다볼 게 뭐냐? 이종호의 역할. 사람들이 이종호 하는데 이종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건 최혜병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야죠. 단순히 주가 조작에 어떤 선수로 뛰어갖고 최혜병 단톡방에서 중개 역할을 한 것이냐? 근데 여기저기서 이종호가 선수로 뛰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과연 이종호가 이 단톡방에 왜 있었냐? 그쵸? 이종호가 이 멋쟁 해병의 단톡방에서 역할이 무엇이었냐? 단순히 그러면 이종호의 역할을 특검에 추궁하다 보면 자기는 삼부토건에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김건희가 오다를 때린 거고, 이종호의 역할을 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군이나 이쪽에 방산 이런 주식들을 또 나는 이종호가 멋쟁 해병에 껴있다라는 것은 삼부토건은 빙산의 일각이고 여러가지 방산에 관한 그리고 해병대 이런 주식들이 있어요. 군이 어떤 걸 앞으로 한다, 무기 수입한다, 뭘 한다. 그래서 군 이쪽에 저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보면 이종호의 역할을 근데 최혜병 특검이 잘 잡더라고. 최혜병 특검이 이종호의 역할을 뒤져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얘가 단순히 김건희와 임성근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냐. 얘가 브로커 역할을 하려고 여기 뭐하러 여기 단톡방에 있겠습니까? 100% 방산주 다른 것들 다 주가 조작하는데 여기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거의 배후에는 김건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죠. 최혜병 특검에서 3부 체크회가 나오죠. 그 단톡방에. 근데 3부 토건은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해요. 대박이죠. 그럼 뭐야?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공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최혜병 특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혜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단톡방이 김기현 변호사에 의해서 공개가 됐고 3부 체크회가 거기서 나왔잖아. 근데 김건희 특검에서 제일 먼저 3부 토건 압수수색을 했잖아. 그러면 둘이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나중에 이 내란 특검도 지금 최종 보스는 아직 걸리지가 않았는데 아마 내란 특검도 최종 보스가 김건희가 혐의가 관련돼 있나 안 된다 들어보면 모든 보스는 최종 보스는 김건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한 발짝 조금 더 분석을 하면 3부 토건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3부 토건 주가 조작을 들여다본다. 그쵸? 지금 대부분 주가 조작을 들여다본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잡아야 될 놈이 있어요. 이복현을 잡아야 됩니다. 왜 이복현을 잡아야 되냐? 이복현은 금감원장이었기 때문에 3부 토건이 주가 흐름이 이상하고 3부 토건이 주가 조작하는 건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알았던 거예요. 이복현은. 근데 이복현이 이 사건을 사실상 덮은 겁니다. 응? 이복현이는 사실상 이 사건을 덮은 것이고 여기에 이제 국힘당 애들 중에 저는 좀 추가로 좀 소환을 해야 되는 게 유상범. 그때 법사위에서 골프 3부 얘기하면서 개소리 남발하던, 그쵸? 저는 이런 새끼들도 다 연관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 최병 특검을 쉴드를 쳐주기 위해서 골프 3부 얘기를 꺼낸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면 국힘당이 그래서 유상범뿐만 아니라 이 골프 3부를 주장했던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3부라는 별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보면 이복현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의혹 제기 8개월이 지나서야 3부 토건과 관련한 100억대 시세 차익 실현과 200여 개의 의심 계좌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8개월이 지나서 얘기했어요. 그럼 뭐야? 그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복현이가 윤석열과 막바지에 어떤 소리가 있었냐면 이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하면요. 이복현이가 사실 윤석열을 떠난 지가 꽤 됐어요. 이복현이가 윤석열을 꽤 떠난 지 돼갖고 예전에 그 어떤 자기 직을 걸고 맞겠다라고 했던 일도 있죠. 그 뭐냐면 이 3부 토건 주가 조작을 알고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사실 이번 대선을 앞두고요. 이복현이가 민주당에 얼쩡거렸습니다. 사실. 사실 이복현이가요 이번에 민주당에 얼쩡거렸었어요. 막 저쪽에서 김용남 넘어오고 막 허은하 넘어오고 막 이석현 막 넘어올 때 이복현이도 민주당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소리가 많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마 이 3부 토건 압수수색을 하면 이복현 금감원장이나 이런 애들도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부 토건이랑 웰바이오텍 이런 진짜 보면요 그냥 주식 조금만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3부 토건 주가 흐름이랑 똑같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다 이미 금감원이 조사하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덮었어요. 8개월 동안 찍소리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이제 윤석열이 9일 구속되면요 바로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건희 아마 구속시킬 겁니다. 그리고 최병 특검에서는 임성근 일바따로 구속시키고 그래갖고 이제 먼저 이 수개들 구속을 시켜야만 되는 거고 김건희 특검에서는 아마 최은순, 김진우 다 구속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다 출국 정지당했거든요. 지금 많이 지금 다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 제가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게 지금 원희룡 얘기가 자꾸 나오죠. 원희룡이랑 이제 김선교 얘기가 나와요. 김선교가 누구냐면 옛날 양평 군수예요, 얘가. 응? 근데 이놈이 나중에 갑자기 공천을 받아갖고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예요. 그쵸? 여러분들 양평 군수가
얼마나 이쁘게 보였으면 국힘당에서 공천을 줬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양평 군수가 이쁘게 보였으면 국힘당에서 공천을 줘서, 그게 김선교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바로 김선교를 출국 금지를 시켰어요. 굉장히 특검들이 포인트를 잘 잡아요. 이거 그랬더니 김선교가 현직 국회의원을 출국 금지시켰다라고 하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결국 김선교가 양평 군수가 갑자기 여러분들 국회의원 현직에 공천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대가성이라고 본 거죠. 그렇죠? 김건희가 사실상 지난 총선이나 이런 거 다 공천했다라고 우리가 무언에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특검이 제대로 본 거죠. 야, 군수가 네가 갑자기 국힘당에 공천을 받았어. 이건 대가성이다. 그럼 어떤 대가성이냐? 양평 고속도로의 어떤 그 특혜 의혹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본 거죠. 거기에 이제 원희룡이 여러분들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이상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마치 김건희의 변호인 같이, 그러니까 오버할 정도로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김건희 호위무사 역할을 했죠. 여러분들이 봐도 좀 이상했죠. 야, 국토부 장관이 아무리 그래도 나와갖고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데 지가 총대 메고 지가 아니다라고 막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원희룡이가 국회의원 경험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건 좀 오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한창 돌던 말들이 뭐냐면 원희룡 국무총리설이었어요. 원희룡 국무총리설이었거든. 근데 이 양평이 이제 점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제 원희룡도 발 빼기 시작했던 거예요. 진짜로. 하여튼 그런 것도 김건희 특검이 이것도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드렸고, 김계환 짚어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반가운, 요거 하나 좀 얘기할까요? 박수영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 부산 시민들 25만원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며요. 뭐 자기네들은 부산 시민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부산 시민들이 요즘 박수영 너 필요 없다, 박수영 필요 없다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박수영은 25만원 필요 없다라고 했더니 부산 시민들이 박수영 필요 없다라고 지금 계속 번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좀 여러분들에게 통쾌한 뉴스 하나 드리면, 우리 내란 특검이 안창호, 김영혼 이거를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특검에다가 안창호와 김용현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거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특검에다가 진정서를 해갖고 특검에서 김용현, 안창호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김용현이가 과거에 얘는 누가 봐도 국가인권위원장인데 국민들을 향해서 협박을 했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보이시죠?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고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글을 썼던 놈이에요. 여기 있네요. 미친놈이죠. 국가인권위원장이 헌재 때려부시라고 부추겼던 사람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김용원 여기 써있죠. 이거 좀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잘.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겨서 없애버려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얘는 특검에서 반드시 안창호, 김영현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잠시 3분 쉬었다가 갈게요. 네, 여러분들 국힘당 제가 뭐라 그랬어요? 칼자루를 쥐어준 것 같지만 날이 없는 칼이다. 그러니까 전권을 안 주면 칼자루에 날이 없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안철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 이미 다 안철수만 몰랐어.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 그쵸? 여러분들이랑 나나 안철수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쇄신, 그러니까 혁신의 가장 1원칙은 쇄신이다. 인적 쇄신이다. 그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지금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도 조금 말씀드릴 건데 사실 오늘 국힘당의 안철수가 혁신위원회의 회의를 오늘 첫 번째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혁신위원회 명단을 얘기를 쭉 부르잖아요. 저쪽에서. 근데 안철수가 자기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혁신위원회 명단이 막 나오는 거야. 누가 나왔냐면 최영두, 누가 봐도 찐윤이거든요. 최영두, 호준석, 이재성 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 의원, 김용훈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외부 인사라고 하면 다 이거 저기 그 찐윤 그쪽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안철수 바지에 찐윤 혁신위원 7명에다가 8월 31일까지만 활동하는 거야. 근데 안철수가 바보 아니면요 순진한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를 무슨 뭐 썩은 거림을 도려내야 된 겁니다. 안철수를 맨날 뭐 도려내 뭐 V를 메스를 도려낸다. 맨날 지가 도려 당해요. 그렇죠? 맨날 지금 안철수가 축출된 거거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가 메스를 들고 도려낸다 그러더니 지가 도려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안철수가 혁신위 회의를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그 비상대책 비대위가 있고 이걸 아셔야 돼요.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예요. 이쪽이 최고 의결기구야. 옆에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 예전 같으면 비대위의 권한을 혁신위한테 넘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제대로 된 혁신을 하려면 당의 권한을 혁신위에 넘기는 게 정상적인 혁신의 방법인데 혁신위에서 한 거를 비대위에서 승인을 하게끔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자충수를 뒀을까? 안철수한테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안철수는 잃어버릴 것도 없죠. 그래서 안철수가 15분 정도 딱 됐을 때 갑자기 회의를 하다가 잠시 후 10시에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겠대요. 오늘 안철수가 혁신위 회의를 하다가 10시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기자들이 국힘당 출입 기자들이 혁신위원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 혁신위가 뭘 할 건지 그 구상을 얘기할 줄 알았대요. 근데 갑자기 저는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은 국힘당에서는 비대위에서 혁신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고 혁신위원회 회의를 뭐 비공개로 뭐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10시에 기자회견 한다라고 기자들이 모여갖고 혁신위원회 어떤 사람들로 구성했다 이걸 적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는 그만둡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갑자기 당대표를 도전합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오늘. 오늘 이렇게 된 사연이에요. 그래서 국힘당도 몰랐대요. 그래서 송원석이나 국힘당 비대위가 멘붕이 온 거야. 이제 오늘 혁신이 첫 회의 출발을 하자마자 해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망한 혁신이가 이제 벌써 시작됐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될 걸 알았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혁신을 하려면
모든 비대위의 권한을 혁신위에 넘겨갖고 혁신위가 칼자루를 줘야 돼요. 근데 안철수가 자기 사퇴 이유를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적 쇄신의 비대위에서 즉 송원석이가 동의해주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안철수가 저걸 요구했대요. 권선동과 권영세를 출당시키자고 했대요. 인적 쇄신의 가장 그 대표 상징성으로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권영세와 권난동을 출당을 의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쌍권을 출당시키자고 했더니 성원시석이 싫어, 안 돼 그건 했더니 안 합니다. 또 속았습니다. 또 철수합니다. 그래갖고 10시에 열받아갖고 분노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아시면 더 재밌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늘 조중동이 그 실드를 쳐주잖아. 국힘당. 지금 조중동이 포기를 했어요. 지금 답이 없다. 사실 답은 뻔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국힘당의 혁신은요, 구 친윤 세력들 중진들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전부 백의종군한다라는 선언을 하면 됩니다. 전부 그 지역위원장 사퇴를 하고 다음 총선에서 친윤 세력들은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게 혁신의 출발점인데 어떤 새끼가 권력을 놓겠냐고요. 안 되는 거야. 응?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적어도 중진들 불출마 선언, 3선 이상 뭐 TK의 중진들 불출마 선언, 친윤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 불출마 선언, 지방선거 불출마, 이게 혁신의 시작인데 절대 안 하지 쟤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다 보니까 조중동도 실드고 나발이고 저 정당은 윤석열 탄핵의 바다에 빠져갖고 허우적대느라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더욱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힘당은 이런 혁신이고 나발이는 사실 거칠해야 하는 거고, 지금 특검의 수사에 칼날이 누구한테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추경호는 당연히 들어오고 권선동, 추경호, 나경원 뿐만 아니라 뭐 김기현, 얘네들은 지금 특검의 칼날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윤이 해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제 말 이해합니까? 만약에 특검 수사가 없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어떤 혁신에 조금 적극적으로 응해줄 수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친윤이 흩어지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해요. 왜?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모조리 말아먹었던 김건희와 윤석열 모든 특검이 있잖아. 지금 특검을 수사하려면 배지가 중요하고 자기가 지금 당의 친윤이 당을 장악해야지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국힘당에서는 친윤 세력을 해체를 하려고 그러잖아. 친윤 세력이 해체되면 특검의 정치 탄압으로 맞설 수가 없잖아. 국힘당에서도 친윤 해체하라, 특검에서도 친윤 잡아가려고 하고, 얘네들이 살 길은 지금 당의 혁신이고 미래고 그거 나발이고 자기 살 길밖에 없으니까 절대 이 혁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더 내가 너무나 웃긴 게 전당대회 날짜만 봐도 압니다. 전당대회를 8월 19일 날 청주 오스코에서 한대요. 민주당이야 8월 2일 날 전당대회 마지막 파이널로 하지만 민주당은 보궐 전당대회예요. 그래서 사실 전당대회를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 8월 말이나 9월 초 이렇게 하거든요. 좀 더위가 약간 한풀 꺾였을 때, 제일 떼약볕 제일 더울 때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한다는 거는요, 흥행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흥행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지금 또다시 전당대회에서 친윤이 또다시 당권을 잡게 되면 이거는 안 되니까 얘네들은 지금 아예 국힘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를 해볼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 국민이 심판했잖아요. 윤석열 탄핵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도 국힘당은 아직도 친윤 패권주의, 친윤 기득권 세력들이 당권 싸움을 하는 볼꼴 사나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것도 전당대회가 평일에 열려요. 이제 제 말 아시겠죠?
평일에 수도권 밖에서 열리잖아. 이제 제발 얘네들은 흥행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대부분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파이널은 장충체육관 아니면 킨텍스잖아. 그것도 주말에. 그쵸? 마지막 전당대회 파이널은 수도권 뭐 서울에서 하게 되면 장충체육관 또는 뭐 저기 그 종합체육관 아니면 경기도는 킨텍스 이런 데서 주말에 하잖아. 평일날 청주화에서 한대요. 숨기고 싶은 거지. 아니 생각을 해봐. 평일날 수도권 밖에 청주에서 한다는 거는 모이지 말라는 거야. 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정치 분석은 오늘 민주당의 현 상황,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그다음에 국정 전반적인 민주당의 어떤 7월 입법 과정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여러분들 7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7월 14일부터 강선우 의원으로 시작해갖고 정동영 의원 해갖고 이제 7월 달은 인사청문회의 시간이고, 그 인사청문회 시간이 국힘당은 어떤 반전의 계기를 노리지만 사실 특검 수사가 매일매일 발표되고 7월 9일에는 윤석열이가 구속되고 7월 14일 정도는 김건희가 구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지금 거의 외통수에 윤석열, 김건희, 국힘당, 친윤은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검의 압박은 왜 그러면 이제 특검이 2일 날부터 수사를 시작해갖고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압수수색과 증인 소환들이 되다 보면 한 명 한 명 영장 청구가 되고, 윤석열 다음에는 한덕수 이거는 내란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은 대표적으로 김건희를 잡아야 되니까 뭐 최은순 잡고 오빠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압수수색 소환 그 다음에 영장 청구,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아마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특사 파견 혹시 오늘 앞부분 못 보신 분들은요, 제가 골고루 다 다뤘으니까 특사 파견 문제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면의 얘기 그런 것도 다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올려드리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